찬란했던 로마 제국의 영광이 저물고 유럽이라는 대륙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거대한 전환점을 탐구합니다. 서로마 제국은 476년 게르만족의 용병 대장 오도아케르에 의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대, 중세의 서막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있습니다. 4세기경 아시아 초원에서 몰려온 훈족은 유럽의 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이들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게르만 부족들은 살기 위해 로마의 국경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고트족은 이탈리아와 히스파니아로, 반달족은 북아프리카로, 앵글로 족과 섹슨족은 브리타니아 섬으로 흩어져 각자의 왕국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기존 로마 시민들과의 문화적 마찰 혹은 아리우스파라는 이단적 신앙으로 인해 금세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역사의 진정한 주인공은 프랑크족이었습니다. 이들은 다른 부족들과 달리 본래의 근거지에서 멀지 않은 갈리아 지역에 정착하며 힘을 비축했습니다. 프랑크 왕국이 독보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비결은 영리한 종교 정책에 있었습니다. 5세기 말 메로베우스 왕조를 개창한 클로비스는 일생일대의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당시 게르만족 사이에서 유행하던 아리우스파가 아닌 로마의 정통 교리인 아타나시우스파로 개종했습니다. 톨비악 전투의 절체절명 순간에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면 개종하겠다라고 맹세했던 클로비스의 선택은 피정복민인 로마인들과의 문화적 이질감을 없애고 로마 교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는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왕국의 역사는 4명의 인물, 클로비스, 카롤루스 마르텔, 피핀, 카롤루스 대제로 이어지는 드라마로 요약됩니다. 8세기 초 메로베우스 왕조의 왕권이 약화된 틈을 타 실질적인 통치자로 군림한 궁제 카롤루스 마르텔은 인류사의 운명을 가를 전쟁을 마주합니다. 732년 투르푸아티의 전투에서 그는 피레네 산맥을 넘어 진격해온 우마이야 왕조의 이슬람 군대를 격퇴했습니다. 이 승리는 단순히 영토를 지킨 것이 아니라 위기에 빠진 크리스트교 문명 전체를 수호해낸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피피는 아버지의 공적을 바탕으로 권력의 정점에 오릅니다. 그는 교황의 지지를 받아 무능한 메로베우스 왕조를 패하고 카롤루스 왕조를 개창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피피는 롬바르드족을 격퇴하고 얻은 라벤나 지역을 교황에게 기증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교황령의 시초가 되었으며 이로써 세속의 권력과 신의 권위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공생관계를 맺게 됩니다. 프랑크 왕국의 절정은 카롤루스 대제 시대에 찾아옵니다. 그는 키가 2m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피지컬로 40년 넘게 전쟁터를 누볐습니다. 옛 서로마 제국의 영토 대부분을 회복한 그는 정복지에 교회를 세우고 학문을 장려하는 카롤루스 르네상스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감동한 교황 레오 3세는 800년 성탄절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카롤루스에게 서로마 황제의 관을 씌워주었습니다. 이는 로마의 법적 전통, 크리스트교의 신앙, 그리고 게르만족의 군사력이 하나로 결합하여 유럽이라는 독자적인 문화권이 탄생했음을 알리는 선포였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제국은 없었습니다. 카롤루스 대제 사후 프랑크족 특유의 분할 상속 전통은 제국을 내분으로 몰아넣었습니다. 843년 베르댕 조약과 870년 메르센 조약을 거치며 제국은 동프랑크, 서프랑크, 중프랑크로 쪼개졌고 이것은 훗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라는 현대 유럽 국가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중앙 권력이 무너진 틈을 타 북쪽에서는 노르만족이, 동쪽에서는 마자르족이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국왕이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시민들은 각 지역의 유력자인 영주에게 신변을 의탁했습니다. 영주는 봉신에게 땅봉토를 주고 봉신은 주군에게 군사적 충성을 약속하는 쌍무적 계약 관계인 주종제가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자급자족적 농촌 공동체인 장원제가 결합하며 중세 특유의 봉건 제도가 완성되었습니다. 영주는 자신의 장원 안에서 재판권과 징세권을 행사하는 불입권을 가졌고 농민들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는 농노가 되어 영주에게 예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 구조 속에서 교회 역시 거대한 영주로 성장하며 세속화되었습니다. 성직 매매와 타락이 극에 달하자 10세기 초 클린이 수도원을 중심으로 교회를 정화하자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개혁의 물결은 마침내 성직자 임명권인 서임권을 두고 교황과 황제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1077년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일리이 4세가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에게 사흘 밤낮을 빌며 용서를 구한 카노사의 굴욕은 교황권이 세속 권력을 완전히 제압했음을 보여준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13세기 인노켄티우스 3세 시절 교황은 해이고 황제는 다리다라는 오만한 선언이 나올 정도로 교황권은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십자군 전쟁의 연이은 실패는 교황의 권위를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14세기 초 성직자 과세 문제를 두고 프랑스 왕 필리프 4세와 대립하던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가 폭행당하는 아나니 사건이 발생했고 결국 교황청이 프랑스의 아비뇽으로 옮겨지는 아비뇽 유수가 일어났습니다. 이는 중세를 지배하던 신의 권위가 서서히 저물고 강력한 국왕 중심의 국가가 탄생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입니다. 서유럽이 봉건 제도에 거친 토양 위에서 크리스트교라는 단일한 정신적 지주를 세워가고 있을 때 동쪽의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는 전혀 다른 로마가 찬란한 황금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중세를 암흑시대라 부르지만 이는 서유럽의 파편화된 상황에 국한된 이야기일 뿐입니다. 비잔티움 제국, 즉 동로마 제국은 서로마가 무너진 뒤에도 무려 1000년을 버티며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유산을 보존하고 화려한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전성기는 6세기에 등장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시대에 찾아옵니다. 그는 단순히 수성하는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옛 로마의 영토를 회복하겠다는 일념으로 북아프리카의 반달 왕국을 멸망시키고 이탈리아의 동고트 왕국을 정복하며 지중해를 다시 제국의 호수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업적 중 가장 빛나는 것은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의 편찬입니다. 그는 당시까지 산재해 있던 방대한 로마법의 정수를 하나로 집대성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법전은 훗날 근대 유럽 법체계의 근간이 되었으며 법치주의라는 로마의 위대한 유산을 후대에 전하는 가교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성소피아 대성당을 건립했습니다. 거대한 돔과 화려한 모자이크로 장식된 이 성당은 비잔티움 양식의 정수이자 지상에 구현된 신의 왕국을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비잔티움 제국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황제 교황주의에 있었습니다. 90%는 틀렸습니다. 중세의 모든 왕이 로마 교황 아래에 있었다고 믿거든요. 하지만 비잔티움의 황제는 제국의 통치자인 동시에 교회의 수장까지 겸임하는 절대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이 정교일치의 체제는 서유럽의 로마 가톨릭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했습니다. 726년 황제 레오 3세가 선포한 성상 파괴령은 그 갈등의 폭발점이었습니다. 게르만족 포교를 위해 성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던 로마 교회와 이를 우상 숭배로 규정해 금지한 비잔티움 교회는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이 신학적, 정치적 다툼은 결국 1054년 로마 가톨릭과 그리스 정교라는 돌이킬 수 없는 분열로 이어졌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끊임없는 이민족의 침입 속에서도 정교한 행정 시스템인 군관구제와 둔전병제를 통해 국력을 유지했습니다. 전국을 여러 군관구로 나누고 그 지역의 사령관에게 행정권까지 부여하는 동시에 병사들에게 토지를 주어 대를 이어 군역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강력한 방어망을 구축한 것입니다. 이러한 체제 덕분에 비잔티움은 이슬람 세력의 거센 압박 속에서도 서유럽으로 향하는 방파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서유럽에서는 교회와 수도원을 중심으로 문화가 꽃피웠습니다. 11세기 이후 도시가 발달하고 교황권이 강화되면서 학문의 중심은 수도원에서 대학으로 옮겨갔습니다. 볼로냐 대학, 파리 대학, 옥스퍼드 대학 등이 이때 탄생했습니다. 특히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추구한 스콜라 철학은 중세 지성사의 정점이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신의 저서 신학대전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빌려 크리스트교 교리를 논리적으로 체계화했습니다. 건축 역시 신을 향한 인간의 갈망을 담아냈습니다. 촉이 무겁고 두꺼운 벽의 로마네스크 양식은 점차 높고 뾰족한 첨탑과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를 특징으로 하는 고딕 양식으로 진화하며 중세의 밤을 밝히는 신앙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비잔티움이 보존한 그리스 철학과 고전 문헌들은 훗날 서유럽의 르네상스를 꽃피우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같은 로마의 후예였으나 전혀 다른 하늘 아래서 성장했던 두 세계,
이들의 경쟁과 교류는 중세 유럽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모자이크를 완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조각이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입니다. 11세기 말 유럽은 거대한 폭풍 전야에 놓여 있었습니다. 성지 예루살렘을 점령한 셀주크 튀르크가 비잔티움 제국을 압박하자 황제 알렉시우스 1세는 원수나 다름없던 로마 교황 우르바누스 2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1095년 프랑스 클레르몽 공의회에서 교황의 사자후가 울려 퍼졌습니다. 신이 그것을 원하신다. 이 한마디는 유럽의 기사들, 상인들, 그리고 가난한 농민들의 가슴에 불을 지피며 인류 사상 가장 길고 참혹한 종교 전쟁인 십자군 전쟁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90%는 틀렸습니다. 십자군이 오직 종교적 신념만으로 싸운 줄 알거든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동방의 불을 노린 이탈리아 상인들의 야욕, 새로운 영지를 갈망한 기사들의 탐욕, 그리고 황제권을 누르고 유럽을 완전히 장악하려 했던 교황의 정치적 계산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전쟁의 전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변질의 과정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1차 십자군은 기사들의 정예 병력과 오합지졸의 민중 십자군이 뒤섞인 기묘한 행렬이었습니다. 그들은 1099년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을 넘었습니다. 성 안의 유대인과 무슬림을 무차별 학살하며 세운 예루살렘 왕국은 십자군이 거둔 유일하고도 짧은 승리의 정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의 영웅 살라딘이 등장하며 상황은 반전됩니다. 살라딘은 1187년 하틴 전투에서 십자군 주력을 괴멸시키고 예루살렘을 탈환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유럽의 군주들, 영국의 사자신왕 리처드와 프랑스의 필리프 2세, 독일의 프리드리히 1세가 3차 십자군에 몸을 던졌지만 결국 성지 탈환에는 실패한 채 휴전협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가장 추악한 변질은 4차 십자군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성지가 아닌 베네치아 상인들의 이익을 위해 같은 크리스트교 국가인 비잔티움의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침공해 약탈했습니다. 이 사건은 십자군 전쟁의 명분이 어디까지 추락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비잔티움 제국이 몰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소년 십자군 같은 비극을 거쳐 13세기 말 아코 성체가 함락되면서 200여 년의 전쟁은 이슬람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전쟁은 실패했지만 그 결과는 유럽의 지도를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첫째, 신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전쟁을 주도했던 교황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전쟁터에서 전사한 수많은 영주와 기사들의 빈자리는 국왕권 강화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둘째, 경제적 대변혁입니다. 전쟁터로 군수 물자를 나르던 베네치아, 제노바 같은 이탈리아 도시들은 지중해 무역의 주도권을 장악했습니다. 동방의 향신료와 비단이 유입되자 유럽의 상업이 부활했고 도시들은 국왕으로부터 자치권을 획득하여 자급자족하던 장원 경제를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결정적으로 14세기 유럽을 덮친 흑사병은 붕괴해가던 봉건 제도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인구의 3분의 1이 사라진 대재앙 속에서 노동력의 가치는 치솟았습니다. 영주들은 농노를 붙잡기 위해 처우를 개선해줄 수밖에 없었고 농노들은 지대를 화폐로 납부하며 자유로운 자영농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에 저항하며 과거의 속박을 강요하는 영주들에 맞서 프랑스의 자크리의 난, 영국의 와트, 타이의 난 같은 대규모 농민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신의 이름을 빌려 시작된 전쟁은 결국 신의 대변자인 교황을 몰락시켰고 봉건 영주라는 중세의 지배계급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폐허 위에서 강력한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 국가와 인간 중심의 근대 문명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세라는 거대한 성벽은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욕망과 변화에 의해 그렇게 허물어져 내렸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입니다. 서유럽이 봉건 제도에 거친 토양 위에서 크리스트교라는 단일한 정신적 지주를 세워가고 있을 때 동쪽의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는 전혀 다른 로마가 찬란한 황금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중세를 암흑시대라 부르지만 이는 서유럽의 파편화된 상황에 국한된 이야기일 뿐입니다. 비잔티움 제국, 즉 동로마 제국은 서로마가 무너진 뒤에도 무려 1000년을 버티며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유산을 보존하고 화려한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이 제국의 심장부인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는 절묘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동서무역의 모든 부가 이곳으로 모여들었고
황제는 세속의 지배자인 동시에 교회의 수장까지 겸임하는 황제 교황주의를 통해 절대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비잔티움의 전성기를 이끈 유스티니아누스 대제는 옛 로마의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 북아프리카에 반달, 왕국을 정복하고 지중해를 다시 제국의 호수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그가 남긴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은 인류 법치주의 역사의 보물이며 그가 세운 성소피아 대성당은 거대한 돔과 화려한 모자이크로 신의 지혜를 지상에 구현했습니다. 90%는 틀렸습니다. 중세 유럽의 모든 학문이 단순히 성경 읽기에만 그친 줄 알거든요. 하지만 서유럽에서는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추구한 스콜라 철학이 탄생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 대전을 통해 인간의 논리적 사고가 어떻게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지 체계화했습니다. 또한 볼로냐와 파리에 세워진 대학들은 국왕과 교회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치권을 행사하며 지성의 요람이 되었습니다. 건축 역시 신을 향한 갈망을 담아 진화했습니다. 무겁고 어두운 로마네스크 양식에서 시작해 하늘을 찌를 듯한 첨탑과 빛의 예술인, 스테인드 글라스를 갖춘 고딕 양식으로의 변화는 중세인들의 신앙심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보여줍니다. 이 평화로운 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든 사건이 바로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11세기 말 셀주크 튀르크의 압박에 비잔티움 황제가 도움을 요청하자 교황 우르바누스 2세는 클레르몬 공의회에서 성지 탈환을 선포했습니다. 200여 년간 이어진 이 거대한 전쟁은 1차 십자군의 짧은 예루살렘 탈환 이후 탐욕과 변질로 얼룩졌습니다. 특히 4차 십자군이 같은 크리스트교 국가인 비잔티움을 약탈한 사건은 전쟁의 명분이 어디까지 추락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전쟁은 실패로 끝났으나 그 여파로 교황권은 추락했고 전쟁터에서 전사한 영주들을 대신해 국왕의 권한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지중해 무역이 활성화되며 도시가 성장하고 화폐 경제가 장원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으로 14세기 유럽을 덮친 흑사병은 중세의 철옹성 같던 봉건 제도를 무너뜨렸습니다. 인구의 3분의 1이 사라지자 노동력의 가치가 치솟았고 살아남은 농노들은 지대를 돈으로 내며 자유로운 자영농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에 저항하는 영주들에 맞서 프랑스의 자크리의 난, 영국의 와트 타일러의 난이 일어났고 결국 기사와 영주라는 지배계급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여기에 프랑스와 영국의 왕위 계승권과 플랑드르 지배권을 놓고 벌어진 100년 전쟁은 중세적 질서의 종말과 중앙, 집권적 국가의 등장을 알리는 마지막 조종이 되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의 야망은 단순히 영토 확장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벨리사리우스와 나르세스라는 불세출의 명장들을 보내 지중해 세계의 재통합을 꿈꿨습니다. 이탈리아의 동고트족과 북아프리카의 반달족을 차례로 격파하며 제국의 국경을 히스파니아까지 넓혔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모된 막대한 군비와 전염병의 창궐은 제국의 내실을 다지는 데 걸림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남긴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즉 로마법 대전은 로마법의 원칙인 법 앞의 평등과 사유재산의 보호를 명문화하여 인류 문명사에 지울 수 없는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남긴 경제적 파장 또한 거대했습니다. 전쟁을 계기로 베네치아와 제노바 같은 이탈리아 항구 도시들은 지중해 무역의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동방의 향신료, 비단, 설탕 등이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유럽의 식탁과 의복 문화가 바뀌었고 이는 곧 상업자본의 축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도시의 상공업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길드라는 강력한 조합을 결성했습니다. 길드는 제품의 질과 가격을 통제하며 시장을 지배했고 국왕으로부터 자치권을 사들여 영주의 간섭에서 벗어난 도시공화국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중세의 해체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100년 전쟁입니다. 14세기 중반부터 15세기 중반까지 이어진 이 전쟁은 겉으로는 왕위 계승권 다툼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양모 생산지인 플랑드르 지역의 경제적 이권을 둘러싼 영국과 프랑스의 자존심 대결이었습니다. 전쟁 초기 영국의 장궁병 부대는 프랑스의 중무장 기사들을 압도하며 봉건 기사 계급의 무력함을 폭로했습니다. 전쟁 후반 잔 다르크의 등장으로 프랑스가 승기를 잡으면서 두 나라는 비로소 봉건적 유대 관계를 끊고 영국인과 프랑스인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곧 국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 국가로의 이행을 의미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입니다. 11세기 말 유럽은 내부의 팽창 에너지를 감당하지 못하고 성지 탈환이라는 명분 아래 동방으로 폭발했습니다. 삼포제의 확산으로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고 인구가 급증하자 서유럽 사회는 대외적인 확장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셀주크 튀르크의 위협을 받던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가 로마 교황에게 지원을 요청합니다. 당시 교황 우르바누스 2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1095년 클레르몬 공의회에서 그는 성지 예루살렘을 되찾기 위한 전쟁을 호소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신이 그것을 원하신다. 이 한마디가 200여 년간 이어질 인류사 최대의 종교전쟁인 십자군 전쟁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90%는 틀렸습니다. 십자군이 오직 종교적 신념만으로 싸운 줄 알거든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동방무역의 이권을 노린 상인들의 야욕, 새로운 영지를 갈망한 기사들의 탐욕, 그리고 황제권을 누르고 유럽 전체를 장악하려 했던 교황의 정치적 계산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전쟁은 총 7차 내지 8차까지 이어졌으나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1차와 4차입니다. 1099년 1차 십자군은 예루살렘 탈환에 성공하며 예루살렘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이는 십자군이 거둔 유일하고도 짧은 승리의 정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곧 추악하게 변질되었습니다. 특히 1204년에 있었던 4차 십자군은 비극의 정점이었습니다. 베네치아 상인들이 전쟁 자금을 빌려준 대가로 이권을 요구하자 십자군은 성지가 아닌 같은 크리스트교 국가인 비잔티움의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침공해 약탈했습니다. 이들은 그곳에 라틴 제국을 세우기까지 했으며 이 사건은 십자군 전쟁이 더 이상 신앙의 투쟁이 아닌 추악한 이권 다툼으로 전락했음을 증명했습니다. 200년의 전쟁은 결국 실패로 끝났지만 유럽의 지도는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교황권이 약화되었고 전쟁터에서 전사한 수많은 영주와 기사 계급이 몰락했습니다. 반면 이들을 대신해 국왕의 권한이 강화되며 중앙집권 국가의 초석이 마련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지중해 교역과 동방 교역이 폭발적으로 활성화되었습니다. 베네치아, 피렌체, 피사 같은 이탈리아 항구 도시들이 번영을 누렸고 향신료와 비단 같은 동방의 사치품이 유입되며 유럽인들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상업의 부활은 도시의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도시민들은 재력과 무력을 동원해 영주로부터 특허장을 얻어냈고 자치권을 행사하며 독자적인 행정을 운영했습니다. 특히 상공업자들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 길드를 조직했습니다. 상인 길드와 수공업자 길드는 제품의 질과 가격을 엄격히 통제하며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이는 무한 경쟁이 아닌 조합원의 안전과 이익을 우선시하는 중세 특유의 경제 체제였습니다. 유럽의 교역망은 세 갈래로 뻗어나갔습니다. 베네치아를 중심으로 한 지중해 무역권, 함부르크와 리베크 등 북독일 도시들이 결성한 한자 동맹의 북유럽 무역권, 그리고 이 두 거대한 시장을 연결해주던 내륙의 샹파뉴 지방입니다. 특히 샴페인의 어원이 된 샹파뉴 지방은 전기시장을 통해 유럽 경제의 심장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플랑드르 지방은 양모공업의 중심지로 부상하며 훗날 100년 전쟁의 경제적 도화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철옹성 같던 장원 경제를 뿌리째 흔든 것은 보이지 않는 적 흑사병이었습니다. 14세기 중엽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앗아간 이 대재앙은 역설적으로 살아남은 농노들의 가치를 치솟게 했습니다. 노동력이 귀해지자 영주들은 농노를 붙잡기 위해 부역 대신 화폐로 지대를 받는 것을 허용했고 처우를 대폭 개선해 주었습니다. 농노들은 점차 신분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자영농민으로 해방되었으며 이는 중세봉건 제도가 해체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시작된 전쟁과 질병의 참화 속에서 유럽은 비로소 인간과 자본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베네치아 상인들이 주도한 4차 십자군의 콘스탄티노폴리스 약탈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비잔티움 제국이 1000년간 지켜온 그리스 로마의 문화재가 서유럽으로 대거 유입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훗날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예술적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한편 한자 동맹은 북해와 발트해의 상권을 독점하며 독자적인 군사력까지 보유한 거대 경제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이들은 해적들로부터 상선을 보호하고 영주들의 과도한 세금에 공동으로 대응하며 초기 자본주의적 협력의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농촌 사회의 변화 역시 극적이었습니다. 흑사병 이후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던 영주들이 다시금 농민들을 억압하려 하자 유럽 곳곳에서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1358년 프랑스의 자크리의 난과 1381년 영국의 와트, 타일러의 난은 중세적 수탈에 대한 농민들의 정당한 저항이었습니다. 비록 이 반란들은 진압되었으나 영주들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농민들을 지배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화폐지대의 확산과 농노 해방의 물결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었으며 이는 기사와 영주의 시대가 가고 상인과 국왕의 시대가 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입니다.